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단.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회의에 소집된 위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일순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허승규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천윤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영준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이렇게 비상소집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이날만 되면 딱 오늘 사생결단 하는 날이구나 싶죠.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주제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요즘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이걸 것 같아요. 바로 사생결단 첫 번째 주제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방향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지 방향에 대해서 천윤길 기자님의 결단 듣고 이야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유급 졸업이냐 퇴학이냐. 통합신공항이 추진된 것이 2016년부터입니다. 네. 지금으로 보면 4년이죠. 우리 4년제 대학을 다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 번은 공동 후보지, 단독 후보지 가운데 단독 후보지는 탈락을 했고 공동 후보지는 7월 3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네. 오늘 열린 국방부의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도 실무위원회 의결처럼 이전 후보지 두 곳 모두 부적합으로 결론 냈습니다. 후보 단독 후보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이전 부지로 선정하지 않음. 비안소보 공동 후보지는 선정 기준은 충족하지만 의성 군수만 유치를 신청해 현 시점에서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부대 의견을 따라 7월 31일까지 군의 군수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무산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의 군수가 지금 졸업을 택할 것이냐, 차라리 나는 자퇴하고 말겠다, 안 하고 말겠다, 이걸 택할 것이냐, 이 군의 군수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급. 네. 그렇군요. 이번에 결정이 나나 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결정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는데 하나 결정이 난 건 네. 단독 후보지였던 군의 후보 이건 부적합하다 이렇게만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6년에 이제 신청서를 받아서 17년에 예비 후보지를 두고 선정했습니다. 이 군의군 후보면 단독 후보지와 군의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 공동 후보지 예비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네. 이후에 주민투표 찬성률에 따라서 이전 후보지를 정하겠다라고 4개 지자체 대구시 경북도 의성 군의군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1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했고요. 네. 여기에서 합의된 룰에 따르면 군의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 공동 후보지가 더 주민 수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군의군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보면 소보와 우보 가운데 우보면이 찬성률이 훨씬 높았다. 그러니까 군의군 단체장은 찬성률이 우리 지자체에서 더 높은 곳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독 후보지를 신청했고, 근데 의성과 군의 공동 후보지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룰에 따라서 더 주민 수용률이 높았기 때문에 의성 군수만 신청서에 서명을 했고 군의 군수는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때문에 두 가지를 놓고 선정위원회 국방부에서 이 결론을 좀 내린 건데요. 단독 후보지는 이 절차에 따라서 부적합하다 결론 내렸고 공동 후보지는 아직 의성 군수만 사인을 했지만 군의 군수를 설득하는데 한 달 정도 7월 31일까지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결론은 났는데 사실 여태까지 끌어온 일이 한 달 사이에 결정이 될지 의문이긴 하거든요. 이전지 결정이 이렇게 계속 늘어지니까 진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군의 의성은 당연하고 경상북도와 대구시도 여러 가지 셈법이 있을 텐데 이게 또 꼬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지난 5일 군의 군수가 단독 후보지 고수라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지금까지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은 선정 기준, 절차, 방식
모두의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와서 이것을 뭐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기보다는 네. 이런 어떤 불합리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이 진심으로 군민을 상대로 사과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뭐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군민들의 어떤 이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그런 언론들이라든지 지역 정치권의 압박이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거예요. 이게 선 해결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한이 이제 이달 말로 이렇게 연장이 됐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될 수 있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안 의원님은 군의가 이전직을 이렇게 기한 내에 신청을 할까요? 이게 우선 어떤 그는 다른 공공관사 이전과 달리 이 군공항 이전은 법률에 의해서 규율이 됩니다. 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다 모든 절차가 법률에 규율이 되고 네. 이 법률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8조 제2항에 따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서 신청해야 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실시했는데 공동후보지에 대해서 1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걸 반영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군수는 단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탈락이 된 거죠. 반면에 공동후보지를 이제 신청을 하는 거는 2개 걸쳐 있습니다. 비안소보. 그렇기 때문에 둘이 다 해야 되는데 군의가 안 해서 이것 또한 지금 문제가 법률 위반인데 다만 한계가 때문에 되게 좀 밀어놓은 상황입니다. 이 법률 문제라는 점을 밝혀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게 미뤄줬지만 만약에 군의가 신청을 안 하면은 제3의 지역으로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군의의 소보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새로운 후보지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군의 입장에서 지금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단독으로 하겠다, 밀어붙이겠다 하는데 이거 놓쳐버리면은 둘 다 날아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군의가 끝까지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뭐 지원금 3천억 원 부분이라든지 여러 시설을 군의 쪽을 하는 쪽에서 강력한 딜을 봐서 끝에는 결국은 신청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군의 군수 입장에서는 군의 군민들은 공동 후보지보다 단독 후보지를 더 원했다. 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거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민투표 룰 정할 때 전부 모여서 만장일조 정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한다 그래 놓고 이 뒤집는 거는 몰라 이거는 좀 예전에 본인이 반대했으면 모르겠으되 찬성해놓고 지금 또 하는 거는 법적으로나 좀 정치 신인적으로 문제는 있다 봅니다. 이게 지금 군의 군수가 입장을 밝힌 게 단독 후보지가 적법함을 이 법률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아마 행정소송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덧붙여서 의성 군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당초에 군의군에 좀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들을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서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의성군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니 다 줄 거면 우리 굳이 공항 뭐 하러 하냐. 근데 거기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군수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거든요. 하지만 이 김영만 군의군수가 지금 뇌물수수 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이 보석으로 공항 유치 관련 사무 때문에 보석으로 잠깐 지금 풀려나와 있는데 이 공판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 이 시기와 또 7월 30일 기한 사이에 놓고 봤을 때 김영만 군의군수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걸 본인이 꺾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차라리 날 퇴학시켜도 나는 끝까지 밀고 가겠다. 나는 옳다라고 하는 걸 이 법률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저는 좀 커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자체가 이게 무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 이렇게 또 된다면 그런데 결정들이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국책 사업이라는 게 뭐 네. 그런 걱정은 사실 그냥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감일 거고요. 그 지역 신문하고 이 김영만 군의군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군민들을 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 그다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고집불통이다. 그다음에 마녀 사냥하듯이 몰아붙이는 것. 이게 군의
군민들이 가장 섭섭하고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선 사과, 뭐 선 위로 그러고 나서 다시 첫 단추를 깨어가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마음을 좀 달래고 네. 일을 추진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공항 문제에서 가장 급한 불이 떨어진 것은 경상북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상북도가 가장 야심차게 추진하는 공약 중에 하나가 그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인데요. 그 기존 대구 공항이 경북으로 이전되면은 그 경북과 대구를 연결하는 각종 도로 구축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 사실 그 행정 통합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무산되면 가장 마음이 아프실 분은 도지사님이시라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런 군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든가 어떤 더 책임 있는 결정에 사실 도가 가진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무산됐을 때 그 후폭풍은 또 도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문제가 나올 때마다 부울경 공항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영향을 아무래도 받겠죠. 근데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요. 사실 기존에 영남권 신공항을 추진할 때는요. 밀양과 가덕도가 경쟁을 했었습니다. 즉 대구 경북과 부울경의 공동의 문제였는데 지금 부산 가덕도 공항을 추진하는 분들의 명분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있으니까 우리도 가덕도 하자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구 경북 그 통합 신공항이 잘 되면은 또 그걸 명분으로 내세운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덕도 공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꼭 유불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는 재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불리를 따질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게요. 그러니까 공항은 결국은 승패가 이용 계획의 수가 결정을 해준다고 봐요. 그러면 뭐 이제 동남권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용 계획이 우리 대구 경북권의 신공항하고 비교하면은 배도 훨씬 더 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또 이게 동남권 신공항을 갖다가 추진을 재요구하는 이유가 생긴 게 김해 공항의 확장하기로 한 그 활주로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재이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착륙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생겨서 재이륙을 해야 되면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아파트와 산하고 부딪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8번에 걸쳐서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뭐 7번이나 부딪히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자는 명분을 준다. 그럼 양쪽에 만들면은 우리 내륙공항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네, 우리 허승규 대표가 이철우 도지사의 이 정치적인 역량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상황이 대구시의 경우에는 사실 대구와 조금 더 가까운 곳인 단독 후보지를 내심 선호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무산되고 제3의 후보지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네. 경북에 있는 이 북부권과 서부권, 동부권이 아닌 동남권 쪽에서 새롭게 추진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이 북부권으로 와 있는 경북도청과 거리가 훨씬 더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 대구공항보다도 더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북도지사가 누구보다도 지금 남은 한 달 동안 이 발빠르게 좀 움직여야 된다. 네. 지금 모두가 궁금한 건 그래서 최종에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 이건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날까요? 저는 단독 후보지 고수라는 입장문을 지난 5일 낸 걸로 봐서 군인은 급한 게 없다. 그리고 굉장히 자존심의 상처들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꼭 뭐 공항 안 와도 된다의 배수진을 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산에 오히려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네, 저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산에 좀 더 크게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우리 사생결담에서 권영세 안동시장의 민주당 입당 현재까지 제 말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군의군수 개인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펼쳐왔던 논리를 뒤엎기가 저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끝까지 갈 것이다. 네. 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치적 투사라고 봅니다. 뭐 저도 재판할 때 끝까지 합의 안 해주다가 직전에 합의하는 경우 돈을 많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것처럼 이 어떤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끝에는 의성이 대폭 양보함으로써 결국 둘 다 사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도 결론은 날 것이다. 예.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조건부 협의
또는 조건부 연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의 군의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고요. 어떤 경북도나 국방부의 정치력에 의해서 논의의 여지가 조금 열릴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로서는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모두가 다 눈앞이 깜깜하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네요. 네. 마음이 답답하네요. 오늘 문제에 대한 천 의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네, 치킨 게임. 네,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이 두 명이 마주하면서 달려오고 있는데 한 명이 피하면 한 명은 사는 거고 서로 다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둘 다 마주보고 피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게임이 끝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통합신공항 문제는 결정이 나지도 않고 나기도 힘들다라는 대부분의 의견이신데 후반기 경북도와 시군의회는 의장단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먼저 총평을 내린다면 어떻게 내리시겠어요? 뭐 당론이 먹히지 않은 지역이 여러 곳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도 다양한 정치 메뉴를 가질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을 섞어서 10점 만점에 7점 드리겠습니다. 높은 점수죠. 엄청 높고 예, 제가 줄 수 있는 최고 유 점수입니다. 의원님이 7점 주신다는 건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거죠. 저는 10점 만점에 5점 드리고 막반.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당론이 먹히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이 경북도의회는 당론이 명확하게 먹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국회를 두고 의회 독재다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니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의회에서부터 좀 협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자기들이 말한 명분도 생기는데 경북에서는 협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5점. 네. 안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도 한 7점 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란 게 비전의 제시고 또 의사소통의 절차인데 뭐 예전 선거도 그랬지만 특별한 비전 제시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뭐 선거하면서 토론을 해서 막 의사소통하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게 거의 전무했다는 점에서 매우 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었으나 네. 아까 유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7점 드렸습니다. 그때 높은 점수네요. 허 의원님은 평가를 내리신다면요? 저는 5점과 7점 사이 6점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의장단 선거에 대한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래서 사실 뭐 그 내부의 어떤 정치 권력의 변화는 있었겠지만 의장단 선거 자체가 주는 의미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도민들, 시민들에게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높이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좋은 의정 활동을 해도 좀 점수를 높게 주긴 어렵다 싶어서 저는 6점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장단 평가를 내린다면 7점, 6점, 5점 이렇게 주셨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넘어가 보죠. 경북도시군 의장단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안영준 의원님의 결담 듣고 본격적으로 나눠볼까요? 네, 저는 결담을 나 지금 떨고 있니? 나 지금 떨고 있니? 나 지금 떨고 있니? 잘하셨는데요. 어제 밤에 많이 연습했는데 네. 이거 아시듯이 그 모래시계에서 그 최민수 씨가 그 사형 선고받고 집행하기 전에 그 대사인데요. 나 지금 떨고 있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 북부는 아시듯이 우파 정당인 미래통합당의 텃밭이었습니다. 무조건 꽂으면 된다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좀 많이 좀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기존 정치 기득권 세력이 좀 떨어야 되지 않나 또 떨고 있을 거라고 봐서 나 지금 떨고 있니라고 정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봤을 때 예상대로 된 지역도 있고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온 지역도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 난맥상이 뭐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 억수로 드릴 말씀이 지금 많습니다. 그 다 해보시죠. 네. 예, 좀 재미있게 짧게 해보겠습니다. 경북 북부가 지금 12개 시군입니다. 그 중에 8개 시군은 뭐 당초 예상대로 미래통합당이 가져갔습니다. 의장을. 네. 그런데 4개 정도는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안동, 영주, 영양, 울진인데요. 뭐 간략히 설명드리면 울진 같으면은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 한 명이 등록을 했다가 사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의장을 못 뽑아버렸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두 번째, 영양은 결선 투표까지 가서 무소속 의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세 번째, 영주. 여기는 이제 미래통합당 대 반미래통합당 수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소속 의장이 당선이 돼버렸죠.
그래서 참 이것도 대단한데 문제는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은 총 의원이 18명인데 미래통합당이 12명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타라면 죄송하죠. 민주당 및 무소속이 6명인데요. 그 참 사단이 많았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송광영 의원을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추대하기로 했다가 무슨 이해선 7선이시죠. 그리고 무슨 이해선이 또 사퇴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권기탁 의원이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로 정해져서 투표에 나섰는데 3차 투표까지 가는 그 상황 속에서 9대 9 나와서 연장자인 김호석 의원이 당선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미래통합당 12명 중에 3명이 반란표를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클 것 같아서 그렇고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저번에 안동에서 저번 선거에서 시의장 선거에 나서는 대신에 다음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던 권기탁 의원이 또 나섰다는 점에서 지역 정가의 호사가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점 말씀드리시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뭐 재밌다 그러면 그런데요. 안동에서는 동점이 나와서 나이 많은 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은 어떨까요? 제가 조사를 다 해봤는데 12개 시군이 규정이 다 다릅니다. 다선이 돼야 된다는 곳이 있고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곳이 있습니다. 최다선이 돼야 된다는 곳 5곳 있습니다. 영주, 문경, 상주, 영양, 의성이고 그 외에 안동을 포함한 7곳은 이제 연세가 많은 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기탁 의원님이 저 다른 영주나 문경에서 이런 선거 됐으면 의장이 됐겠죠. 그래서 이 규정을 다선으로 할지 연장적으로 할지는 좀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추첨으로 하면 좋겠어요. 다선의 연장자가 보통 되죠. 똑같은 선수일 경우에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게 상주 이야기를 좀 보태는 것 같으면은 전반기 상주시 의원이 17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4명과 무소속 3명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소속이 3분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그냥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재입당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제 17명 중에서 13분이 미래통합당이고 4분이 민주당 의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그러면은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뭐 내용이 바뀐 건 아닌데 미래통합당 내에서 이제 당 내에서 의장단 후보를 선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회의를 통해서 이번에 의장은 천 의원님이 하시고 나는 그러면 다음으로 할게. 내부 경쟁을 통해서 이제 천 의원님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막상 본선에서 투표를 해보니까 천 의원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전 의장을 한 이제 정재현 의장이 다시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이미 결정한 걸 밤새 안녕이 된 거잖아요.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가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뭐 술수간 그랬던 것 같아요. 복잡했는데 그럼 도의회 의장단 선거는 어땠나요? 네, 도의회 의장당 선거는 좀 싱겁게 미래통합당 소속 의장, 부의장 2명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미래통합당 내에서 먼저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의장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선출했고 또 부의장 후보 4명 가운데 2명을 뽑았고 그 결과가 그대로 좀 반영이 됐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이 부의장 2명 당선된 도기욱 도의원과 그리고 김희수 도의원인데 김희수 도의원은 이번 도의원 임기를 수행 중에 도박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네.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고 훌라죠. 네. 심지어 미래통합당에서도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고 이제 풀린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분을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선출했다는 게 사실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인 도기욱 의원 역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나서 현장을 떠나면서 도주로 이 벌금 700만 원형을 또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게 폭행건에 연루가 돼서 항소심까지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가 이후에 합의를 하면서 공소가 기각이 됐는데요. 야, 미래통합당이 뭔가 혁신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 2명을 다른 후보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 도박에 도주에 이런 부의장을 선출해서 우리 도의원들, 도민들 입장에서 참 부끄러울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게 뻔한데 왜 문제가 있는 분들을 그러면 그러니까 있을까요? 네. 그건 알 수 없는 건가요? 이게
특히 이런 당내 의원총회에서 선거를 할 때는 우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하듯이 네. 근데 소수잖아요. 네. 유권자가 도의원들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뭔가 이 설득을 정치력이죠. 하는 거죠. 뭐. 네, 정치력이죠. 그게 정말로.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했는지는 알 알 수 수가 없습니다만. 없다.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세평이랑 의원 내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예를 들면 뭐 춘천의 김진태 의원님 같으면 뭐 꼬통 보수 이런 소리를 듣지만 국회 내부에서는 또 예의 있고 참 신실하다 이런 평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세평이 아니라 드러나는 사실인데요. 네, 심지어 제가 그 이제 뭐 만나고 취재할 때 이 도움을 주는 미래통합당 당원들, 당직자 분들께서도 아니 우리 당이 좀 부끄럽다. 이렇게 해서 뭐 미래통합당 얼굴 들고 밖에 못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근데요, 이제 또 상임위원장 자리를 미래통합당이 이제 통합당이 싹 흡수할 거라는 게 얘기가 있는데 협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네, 그 통합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다수당이에요. 네. 지방의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먼저 이 의장단을 싹쓸이 하겠다라고 해서 대구 경북도 그러면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겠다고 하는데 네. 대구시의회 옆 동네에 있는 대구시의회에선 부의장을 민주당이 한 명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 몫으로 통합당에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도 그랬고 그렇다면 경북도의회가 특히나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홍일학 전 민주당 국회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해서 뭔가 이 협치의 모델을 좀 보여줬는데 이철우 도지사도 그런 노력을 아예 안 한 게 아니었거든요. 뭔가 하려고 했고 좀 부족했지만 그렇다면 여기에 좀 발맞춰서 도의회도 협치를 하는 것이 도민들, 경북도를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의장단 선거 방식이 거의 대부분 이 교황 선출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지역에서 후보 등록도 없이 의원들 중에서 한 명을 무기명 비밀 투표를 네. 해서 의장을 뽑는 깜깜이 선거라고 하죠. 일명 깜깜이 선거인데 이제 그 부작용이 방금 말씀하신 다수당 독식, 밀실 거래, 담합, 배신, 뭐 공천권자의 뜻에 뭐 통했니 안 통했네 이런 아주 뭐 참 입에 담기 민망한 이런 단어들이 오고 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나눈 적이 한 번 있는데 최소한 이 의장단 선거라는 게 초등학교 반장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나. 우리 경북에 23개 지자체가 있는데 나 나가겠어 하면서 후보 등록하고 나 이렇게 우리 의회 잘 이끌 거야 정견 발표하는 의회가 두 군데밖에 없죠. 울진군 의회하고 영주시 의회하고. 정말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의회 관계자분들, 의원님들 그러니까 좀 초등학교 수준까지 우리 올려내는 걸로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럼 어디 수준이에요? 지금은 학교가 안 다니죠. 입학전이라고 봐야 아직 되죠. 걷기도 예. 저는 아니고. 아니 유치원생들을 비하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 지방선거 이후에는요. 좀 안동 MBC 사생결담에서 적어도 도의회 의장단 출마하실 분들은 좀 이 방송 출연해서 정견 발표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규정이 바뀌기 전에 좀 안동 MBC가 좀 치고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시민들도 의장단 선거의 중요성을 좀 더 알게 되는 교육적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의장이 이런 사람들 하는구나. 의장이 되면은 이러이러한 공약으로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문화를 좀 언론에서부터 좀 만들어가는 역할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생결 때문에 한번 치고 나가보죠. 네, 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경북 북부 12개 시군 중에 2개만 지금 사전 등록과 정견 발표를 의회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물론 다른 데로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게 등록을 선거 며칠 전에 하십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미리 해서 좀 뭐 토론회 이렇게 해야 되는 후보가 가시화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저는 그와 함께 좀 조기 등록제를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핵심은 선거제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이 독식하는 거는 국회에서 더 잘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도 이 일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선거제도가 무용지물화 되었기 때문인데 지금 이번 하반기 경북도의회가 기초의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야지 우리 허순규 위원도 좀 당선도 되고 이러지 않을까. 그렇죠. 네, 선거법 위반인가요? 네. 지금 뭐 지금은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네, 제가 천 의원님이 저를 언급해줘서 드리는 말씀 아니고요. 저도 사실 비슷한 의견이 있는 게요. 그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당이 번갈아 집권할 수 있는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갈등은 사실 경상북도 지방자치 이래로 똑같습니다. 결국 권력이 한 군데 모이면 이합집산하는 건요 순리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 권력을 구성할 때 다양한 정치 세력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협치를 하려고 해도 애초에 고른 정치 세력들이 형성이 되면은 더 나은 갈등, 더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경북 도민들이 함께 이러한 정치 문화 구도를 좀 만들어 주신다면은 네. 똑같은 이 행태 이합집산이 아니기를 좀 더 나은 그런 문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경북도시군 의장단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결어도 들어보죠. 네, 저는 멸치 대가리와 고추장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술 좋아하시는데 술안주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네요. 혼술할 때. 혼술은 안 합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지난 총선 때 참 어쩌면 우리 경북 북부에게 모욕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거기는 멸치 대가리에 고추장만 찍어도 된다더라 이런 말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의장단 선거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고추장만 칠하면 다 됐는데 이젠 약간씩 달라지고 있죠. 앞으로 지방선거나 총선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바뀌어야 된다 보고 그런 의미에서 반어적으로 멸치 대가리에 고추장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사생결단에서는 사회 부조리나 불법적인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결이 다른 이야기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주제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또 하나의 주제를 다뤄볼까요? 의장단 선거처럼 선택을 하고 나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책임질 일이 또 있죠. 세 번째 주제, 어른들의 선택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유소년 이야기입니다. 상주 유소년 축구단의 미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유희승 위원님의 결담 듣고 시작을 하죠. 각자 도생.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상주시장이 시민구단 창단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제 그게 무산이 되었는데 어떻게든 이 축구를 하기 위해서 상주에 온 이 유소년 청소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입장이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을 아주 잘 차는 애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애도 있고 또 초등학교를 다녀도 저학년이냐 고학년이냐 또 중학교냐 고등학생이냐. 그리고 상주에 적을 두고 있는 상주 출신의 애냐 아니면 축구를 위해서 다른 데서 상주로 옮겨온 부모냐에 따라 가지고 입장이 우리나라 교육에 요구하는 부모의 개수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책임질 위치에 있는 상주시라든지 프로축구연맹, 교육 관계자 이런 분들이 어디에 손을 대야 될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결국은 축구한 그대들이 각자 도생해야 되는 비극에 놓이게 된다. 이걸 좀 막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반의적으로 각자 도생을 해봤습니다. 안타까운 결담이었는데요. 지난 6월 22일 강영석 상주시장이 상주FC를 창단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주 상무 프로축구단에 대한 시민구단 전환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구단 창단으로 인한 운영 예상액은 한 해 67억 원. 상주시가 현재 상주 상무에 지원하는 연간 예산 17억 원에 배가 투입돼야 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봐도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사생결담에서도 그 전에 이야기를 나눠봤었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한 결과였죠? 그렇죠. 충분히 이제 예상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 예상할 수 있었으니까 사필 기정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드리고 싶은데 10년 전 상무구단을 유치할 때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없이 가지고 왔다는 거죠. 전 시장님이.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상주에서 프로축구를 했어요. 그 과정에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결과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지난 10년간 프로축구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사장된다는 등 뭐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프로팀의 경쟁력이라는 게 돈 가지고 유능한 선수 스카우트하는 거 아닙니까? 상주시는 돈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상무 축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수 스카우트한 경험도 없다는 거죠. 크게 이를 노하우라는 게 사실 호사가들의 말씀이지 실제는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리 또 따져봐도 인구 10만에 재정 자립도 8.45%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축구를 하기에는 무리였다. 그러니까 이제 강영석 시장이 2부 리그 창단을 이제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국내에서 2부 리그를 유지하는 FC 팀들에게 직원들을 일일이 보내서 그러니까 경영 상태라든지 뭐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창단을 갖다가 거부를 했으니까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민주적 절차와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구단 창단을 이제 거부한 강영시장이 참 잘했다. 뭐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문제는 유소년 축구단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 200명의 아이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100여 명에 이르는 상주 상무 소속 유소년 축구 클럽 학생 선수들은 하루아침에 연고지 구단을 잃게 됐습니다. 상주시가 시민구단장에 2부 리그라도 프로에 갈 수 있다는 거, 그 꿈을 갖고 학생들은 죽자 사자 하는 거죠. 주소지도 이쪽으로 좀 다 옮겨놨는데 이거를 그럼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요. 이 축구 선수들은 그러면 이제 당장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그 상무가 새로운 연고지를 구하게 됩니다. 이 상주 상무는 올해까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경북 김천시가 상무 유치를 선언을 했고 네. 김천시가 이 상주 산하의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김천시, 김천교육청 그리고 상주시, 상주교육지원청이랑 같이 모여서 협의체를 꾸리겠다라는 걸 상무 유치 조건으로 하나로서 또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상주와 김천이 거리가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진 않을 거다. 이 협의 과정에서 네. 각자 노인 위치가 다른 분들 가운데 일부 분들께서 조금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도 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전반적으로 이 유소년 선수들이 모두가 갑자기 기회를 상실한다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선수의 수준에 따라서 네. 그리고 새로운 그 상급 단계, 상급 네. 레벨로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선수를 의무적으로 스카우트를 하진 않을 거거든요. 고등학교 레벨 이후에 대학에 진학할지 아니면 프로축구 구단에 입단을 할지는 네. 그 테스트 과정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에서는 이 상주의 유치 포기와 크게 연관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유소년 축구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다른 학교나 다른 리그로 진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김천이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 다행인 부분이네요. 네. 유소년 근데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강영석 시장이 사전에 좀 알려주셨다면 뭔가 대책이라도 세웠을 텐데 사전에 아무 얘기도 없다가 일방적으로 통지를 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없었다. 이런 그런데 입장이죠. 이제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어떻게든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탈을 잡자고 하니까 그런데요. 강영석 시장이 뭐 처음부터 시장을 수행한 게 아니고 시장 된 지 이제 겨우 석 달 됐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하고 2달 만에 시민구단 창단 여부에 대한 이제 결정을 내렸으니까 과정이 맞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상주의 축구의 꿈을 가지고 온 이 청소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주시에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야 될 시점은 분명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도 둘째도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러기 위해서 관계자들 그러니까 한국 프로축구연맹이라든지 상주시 그다음에 뭐 교육 지원청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이게 내 일이 아니다. 또 혹은 이거는 뭐 시청의 일이다. 이거는 뭐 그 프로축구 연맹의 문제다. 이렇게 서로 떠밀기 하지 말고 정말로 내 일로 내 자녀가 축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왜? 미래를 책임질 어린 친구들입니다. 저도 유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그 관계기관 연석회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과 연맹과 상주시 단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저는 또 연맹에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찬반이 팽팽한 문제일 경우에는 당연히 상주시가 유치 신청을 포기할 시나리오도 예상하는 것도 저는 프로축구 연맹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주시가 안 했으니까 상주시가 다 책임져라가 아니라 서로 관계 기관들이 내가 먼저 책임질게라고 나선다면은 또 우리 유소년 축구 선수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문화를 좀 기성세대가 솔선수범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 모두가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모두의 책임이란 건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란 뜻입니다. 정확히 집어서 상주시 책임입니다. 참 슬프지만 강 시장께서는 한국 프로축구 연맹과 국군체육부대 그리고 경상북도 교육청에 좀 애들 문제를 같이 에게 호소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뭐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책임 주체는 분명히 상주시에 있다는 걸 명백히 인정을 하시고 본인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주 유소년 축구단의 미래에 대한 유희선 위원님의 결어도 들어보죠. 오리무중하겠습니다. 오리무중. 그러니까 상주 유소년 축구단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이나 그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 안타깝거든요. 이 오리무중이 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상주 유소년 축구단처럼요.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 미래에 대한 걱정의 가장 큰 이들. 바로 이 시대의 청년들일 텐데 코로나 사태로 이 취업문이 더 좁아졌잖아요. 더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연일 들끓고 있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마지막 주제는 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한 허승계 위원님의 결단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보죠. 네,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는 이번에 인국공 사태를 공정한 채용 문제로만 보는 거는 매우 문제를 좁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그런 비정규직 문제, 고용 불안과 사회 안전망을 포괄하는 매우 매트릭스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빙산의 일각 이면에 어떤 근원을 좀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큰 게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문제도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요즘 핫한 키워드 중에 인국공 있잖아요. 무슨 암호 같기도 한데 인천 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사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진 건지. 네, 이거 쟁점이 많은데 제가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는 그 인천국제공항 같은 양질의 공공 일자리가 소수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도 놓고 좋은 일자리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라는 그 공정한 채용 문제, 즉 공정성에 대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치열한 경쟁과 이거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축은 그 한국 사회 정말 그 만연한 비정규직과 낮은 일자리, 노동시장의 양극화 구조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특히 위험한 일자리 같은 경우는요. 그것을 정규직으로 확대한다는 그 차원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쟁점이 사실 저는 부딪힐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은 이번 사안에서 사실 겹쳐져서 드러나기 때문에 네. 조금은 갈등이 격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보면 보안 관련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근데 또 취준생 입장에서는 열심히 준비해서 입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 있던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당한 거 아니냐 해서 문제가 커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아니다. 원래 오래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그렇죠. 전환하려고 했던 거고 그렇죠. 신규 채용과 이거는 다른 루트다. 그렇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네. 해명을 했어요. 네. 그런데도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로 부족한 측면이 이제 크죠. 취준생 한 10% 정도가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 차중에 또 코로나19가 이제 오면서 뭐 중견기업이라든지 비정규직 일자리까지도 뭐 씨가 마르는 그런 상황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국공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인터넷 공기업 카페에서 논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불공정 경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역차별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한 번만 더 들여다보면은 보안검색 노동자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무직이라든지 전문직하고는 사실 일자리의 다툼이 아닌데 이 부분이 좀 부풀려진 측면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특히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여론을 갖다가 몰고 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안동 MBC가 지금 신입 기자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있죠. 네. 하고 있는데 안동 MBC에 근무하던 비정규직으로 예를 들어서 근무하던 이 청원경찰 분께서 정규직 전환됐다고 기자 채용을 지원했던 지원자들이 이럴 수 있냐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자 채용과 청원 결정 채용 다른 문제죠. 그런데 청원 경찰을 채용할 때도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서 정규직화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거기 쏘겠던 사람만 쏙 하니까 좀 이거는 왜 우리는 배제하느냐, 기회조차 안 주냐 이런 측면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시되는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 문정부가 해야 될 일은 사과입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른 최고위원이 지난날 작은 문제 가지고 크게 보도를 만들어내고 언급했고요. 청와대 일자리 수석 황덕순 취업준비생 일자리와는 무관하다. 이러한 어떤 감정적이 헤아리지 못한 이런 것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문정부가 해야 될 일은 변명이 아니라 사과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에서 정규직 전환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논란은 없었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네,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선된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인국공 사태가 더 좀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서 1차, 2차를 거쳐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도 이 정부 지침, 가이드라인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대상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놓고 갈등이 많았거든요. 공기업이나 지자체는 이 대상을 줄이려고 했고 내가 상시 지속 업무 2년 이상 계속 일해왔던 사람들, 특히 용역 형태로 일하던 사람들 왜 우리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요구를 해서 경북의 경우에도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취업준비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부가 벌써 반틈이 지났잖아요. 도대체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아직까지 안 하고 뭐 했냐? 어떻게 보면 당선되고 다음날 쇼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정규직 전환하는 법률 하나 제정하지 않았어요. 지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견 형태의 용역 형태의 업무를 이거는 당연히 상시 지속 업무다라고 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풀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이 지침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애매모호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이 정부가 좀 반성하고 아까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분노한 마음들을 어루만지는 메시지를 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뭔가 언론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은 여당과 정부의 이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다가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한국 사회 이중노동 시장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2명만 무인도를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2명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만 집중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나머지 8명 비정규직 전부를 정규직 전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 바깥에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의 노동 여건 그 내부 격차도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한국 사회 노동 여건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를 고민해서 정규직 전환 문제를 가져가야 되지 그 10명에서 2명에서 3명으로 4명으로 정규직 전환만으로만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년들의 분노는 이해해야 되지만은 인천국제공항을 준비할 수 있는 청년들은 상위 10%입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 수능 내신 비율 문제 되잖아요, 언론에. 그거는 상위 5% 10%의 문제예요. 인천국제공항 공사 시험을 준비할 수 없는 대다수 청년들, 특히 지역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본인들의 이슈가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들의 분노는 당연히 이해해야겠지만은 너무 일부 청년들의 문제가 전체 청년들의 문제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세습 불평등이 있습니다. 잘 사는 집 부모의 자식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이 있고요.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돈이 많은 집 자식들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성세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애초에 그런 불평등한 운동장을 그대로 둔 채 공정성 문제에만 포커스 맞추는 언론들도 사실은 저는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국공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허승규 의원님의 결어로 마무리해보죠. 네, 여러분 우리 모두 박쥐가 됩시다. 함께 공부합시다. 아무리 일자리 채용 공정하게 해도요.
우리 시대의 노동 문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정규직 문제 모두 정규직 전환으로 풀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데요. 좀 넓은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좋은 노동 조건과 사회 안전망 만드는 문제는 여야가 함께 세대를 넘어서 좀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 욕먹더라도 박쥐가 되자. 황금박쥐. 우리 모두 황금박쥐가 되자. 네. 네, 오늘 4가지 주제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를 쭉 나눠보셨잖아요. 저희가 3가지까지는 다뤄봤는데 4가지를 다룬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떠셨어요? 굉장히 뭐 박진감 있고요. 이제 나이도 있고 잘 못 따라가겠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장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안동 MBC 사생결담을 시청한 시청자분들께 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또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서 다음 주에도 우리 또 위원장님의 지도력 하에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도력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의성하고 군위가 지금 분쟁 중에 있지만 부러웠습니다. 큰 공항이 오니까요. 우리 안동에도 공항은 아니라도 큰 병원이 와서 좀 지역 발전에 모멘텀이 안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좀 부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이 오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길 바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병원 오면 제가 그 앞에서 뭐 그냥 춤을 추겠습니다. 혹시 뭐 의사 면허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면허가 없기 때문에 춤만 추겠습니다. 네, 저는 그 최연소 패널의 관점에서 네. 이왕이면 우리 지역의 그 2030 청년들의 이야기를 제가 잘 담을 수 있을까 좀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 방송 나올 때 더 많은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생결담이 청년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니까요. 의견을 또 대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꿈치로 이렇게 슬쩍 찌르는 것 어찌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선택을 부드럽게 유도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에서도 살펴봤듯이요. 우리 사회에서는 선택해야 할 순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생결담은 이렇게 부드러운 개입으로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넛지 역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